11월에 눈이 내렸다. 자객의 칼은 눈을 피해 유숙하고 있는 왕을 피했다. 왕을 시한 이는 전 경호실장 백가. 하지만 이것은 그의 단독 범행이었나? 1500년 전 백제 동성왕의 죽음, 그 뒤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가? 역사 스페셜. 오늘은 역사의 진실을 찾는 퍼즐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1979년에 있었던 12.6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의 최측근이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시해된 사건인데요. 그런데 1500년 전 서기 501년 백제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동성왕이 그의 전 경호실장인 백가에 의해 피습된 사건입니다. 12.6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동성왕 피습 사건도 역시 역사학계에서 손꼽는 백제 최대의 미스터리로 지금껏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습을 당했던 동성왕. 그는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고구려군의 대침공이 시작됐다. 고구려 창수왕 군대에 계속된 대규모 남하는 백제의 역사를 바꿔버렸다. 수도 한성이 7일 만에 함락됐다. 백제사 최대의 위기였다. 백제는 500년도 욱지었던 한성을 빼앗기고 전쟁을 이끌던 계로왕마저 전사하고 만다. 가까스로 웅진의 돕을 지원한 백제.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계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이 귀족 해구에게 시해되고 뒤를 이어 즉위한 어린 삼근왕도 3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이때 일단의 무리가 일본을 떠나 백제로 향한다. 이들은 일본에 머물고 있던 백제 왕족들로 본국이 위기에 처하자 귀환하는 길이었다. 이 배에 바로 어린 동성왕이 타고 있었다. (479년) 백제 제24대 동성왕이 왕위에 오른다. 그의 앞길은 험난했다. 무엇보다 고구려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내야만 했다. 그러나 잇따른 왕의 시해로 전국은 불안했다. 왕에 오른 동성왕은 유년의 나이였다. 그것도 일본에서 자란 어린 왕에게 앞서 발생했던 귀족들에 의한 왕의 죽음은 커다란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동성왕을 바라보는 귀족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을 것이다. 모대왕 또는 말다왕이라 불렸던 동성왕. 그는 계로왕의 아우 곤지의 아들이었다. 직계가 아닌 방계에 의한 왕의 계승이었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동성왕은 박력이 남보다 빼어났다고 한다. 무인적 기질도 강했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 동성왕은 사냥을 잘한다. 천안의 성거산성, 웅진에서 100리길이 넘는 이곳까지 사냥을 나온 기록이 있다.
이곳에서 백성과 군을 위문하고 돌아온 걸 보면 그의 사냥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말괄이나 주변의 지역들에게, 주변 세력들에게 공표하는 거죠. 여긴 내 땅이니까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곳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백성들한테도 여긴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세력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냥을 통해 영토를 확인하고 자신의 통수권이 결코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려 했다. 웅진백제의 수도 공산성. 동성왕 8년엔 공산성의 면모를 바꿔나가기 시작한다. 7월엔 궁시를 다시 지어 왕궁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10월엔) 궁성 남쪽에서 대대적인 군 사열을 실시한다. 웅진 시대, 동성왕은 불안했던 왕권을 빠르게 다져나간다. 영역도 넓혀나갔다. 삼국사기 동성왕 11년조인 특이한 기사가 눈에 띈다. 가을에 풍년이 들었고 나라 남쪽의 해촌 사람이 하병화를 바쳤다. 하병화, 글자대로라면 이삭이 합쳐져 있는 별을 말한다. 원래 한 줄기에서 하나의 이삭이 나는 벼, 또 다른 이삭이 같은 줄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남해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라의 남쪽에 그 바닷가 사람들이 바쳤다. 결국 그 말은 무진주에 있는 세력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당시 무진주라고 하는 것은 영산강 유역에 있었던 옹감묘라고 하는 대단히 세계에서 유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묘거든요. 그런 묘를 사용했었던 사람들의 독자적인 세력을 이제 중앙 정치 세력에 포함을 시켰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삼국사기엔 역사학계가 해석을 주저하는 기록이 있다. 동성왕 10년 위나라가 군살본에 공격을 해왔으나 패한 바 됐다. 이는 488년 북위가 백제를 공격했지만 이를 막아냈다는 내용인데, 북위와 백제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이 기사는 과연 사실일까? 동성왕 대 북위와 백제는 고구려를 사이에 두고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았다. 그런데 북위와 백제 간에 어떻게 전쟁이 가능할까? 이 시기 고구려가 길을 내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중국 남제서 기록엔 같은 해 북위와 백제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또 나오고 있다. 남제서의 동남이전. 위나라 오랑캐가 수십만의 기병으로 백제를 공격했지만 백제 동성왕이 사범명, 찬수류, 목간나로 하여금 백제군을 이끌어 위나라 오랑캐를 크게 무찔렀다고 적고 있다. 이 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당시 백제가 중국 산동성 지역에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 문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동성왕 대 백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산성. 이곳은 원래 한성을 떠난 백제가 임시 수도로 삼은 곳이었다. 웅진에 자리를 잡은 백제는
동성왕대 대외적인 안정을 이루어 나가지만 고민은 내부 정치 상황에 있었다. 한성 시대부터 강한 귀족 세력들에 의해 왕권은 제약받았고 동성왕 또한 왕권 강화에 골몰했다. 동성왕은 해, 진씨를 비롯한 한성 귀족 세력에 맞서 새로운 웅진 귀족 세력을 발탁하며 전국을 운영해 나간다. 동성왕 12년 연돌의 전격적인 달솔 등용은 그 일환의 하나였다. 연돌은 전왕의 시에 참가했던 연씨 가문이었지만 동성왕에 의해 다시 발탁된다. 이 귀족들은 웅진천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웅진 부근에 있는 토착 세력들을 등용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힘을 이용하여서 이들 구 귀족들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지의 천명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웅진천도 이후에 신진 세력들이 대거 등용을 하면서 귀족들의 서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 세력 등용 후 동성왕은 자주 사비로 사냥을 나간다. 사비의 넓은 벌판에서 그가 꿈꾼 것은 천국. 강한 왕권을 구축하고 그에 걸맞는 새로운 왕도의 건설을 구상했다. 한성백제의 멸망의 위기에서 왕의 등극, 강한 왕권을 확립해 나간 동성왕. 그는 사비 천도까지 꿈꿨던 웅진백제의 걸출한 군주였다. 이 대륙 백제의 실체는 물론 연구가 더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료대로라면은 동성왕은 대륙을 경영했을 뿐만이 아니라 웅진백제의 혼란을 넘어서 이 사비로의 천도를 추진했던 웅진백제의 걸출한 군주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커다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동성왕이 일본으로부터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일본서기 웅략천왕 23년조의 기록인데요. 4월 왕이 죽었다. 곤지왕의 5 아들 중 둘째인 말다왕이 유년에 총명함으로 군사 500인을 자기 나라에 호위하여 보냈는데 이 사람이 동성왕이 됐다. 이 동성왕은 계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로 일본에서 자라다가 왕이 되기 위해 본국인 백제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성왕뿐만이 아닙니다. 이 동성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등극을 한 문영왕도 역시 일본에서 나서 백제로 돌아와 왕이 됐죠. 왜 이 시기에 백제 왕들은 일본에서 왔던 걸까요? 도대체 그 당시 백제와 일본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일본 규슈의 가카라시마.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 가카라시마엔 문영왕의 탄생 설화가 전해온다. 섬의 동쪽 끝 해안 도로를 따라가면 오비야 해변에 파도에 침식된 동굴이 나타난다. 동굴엔 작은 푯말과 제단이 놓여 있다. 마을 주민들은 바로 이 동굴에서 문영왕이 태어났다고 믿고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문영왕 탄생에 얽힌 이야기는 계속 전승돼 왔다. 한국から どこの方向に向こうに行ったかこっち行った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途中で陣痛してこの入り江に入ってこの
洞窟の中でお産をしたと聞いております。 461년 백제 계로왕은 고구려의 위협으로 백제가 위기에 처하자 그의 동생 곤지를 일본으로 보낸다. 당시 자신의 임신한 부인도 함께였다. 일본 서기엔 계로왕의 부인이 이곳에서 출산을 했는데 섬에서 태어나 사마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그가 바로 훗날 문영왕이다. 강나도에서 태어난 문영왕은 어떻게 됐을까? 일본 서기엔 계로왕이 아이가 태어나면 본국으로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문영은 본국으로 돌아갔을까? 하지만 백제의 수도 한성이 침략되던 475년 한성을 함락시킨 고구려군은 성을 지키던 계로왕과 태후 왕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문영은 이 참변을 비껴갔다. 그렇다면 문영은 본국으로 가지 않고 곤지일행과 함께 가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 규슈를 거친 곤지일행의 여정은 계속됐다. 일본의 국제 항구 오사카. 이곳은 고대부터 백제와 관련이 깊은 곳이다. 당시 백제계 이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오사카 일대는 한의 지역이라 불렸다. 오사카궁에서 내려다보면 당시 이곳의 수도 유적 나니와 궁터가 자리 잡고 있다. 백제 멸망 당시 일본의 제명여왕이 백제 구원을 위해 파병군을 집결시킨 곳으로 나니와 궁터는 제명여왕이 당시 사실상의 천도까지 단행할 정도로 백제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한해 지방의 아스카 지역. 이곳에도 심상치 않은 유적이 있다. 백제대사터. 발굴결과 백제대사는 백제 고유 판축기법으로 건축됐고 백제문양 기와가 다량 출토됐다. 절의 크기는 일본 사찰 중 최대 규모인 3만 제곱미터. 금당엔 9층 탑도 있었다. 탑의 기단과 기록을 토대로 백제대사를 복원해 보면 당시 일본의 국력이 총동원됐던 거대한 규모의 사찰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백제대사라 이름 지었을까? 오사카 남부 하비키노시의 신사. 아스카베 신사는 10월마다 열리는 마을의 마쓰리가 시작되는 곳이다. 신사의 제사엔 마을의 연장자들이 참석한다. 아라에 따마이 기요메 따마에 조상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 앞에서 진행되는 제사. 1500년 동안 변함없이 아스카베 마을 주민들이 공경하며 모셔온 조상신은 과연 누굴까?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곤지였다. 아스카베 신사 입구. 신사의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문엔 정확히 백제의 곤지왕이라 적혀 있다. 곤지왕. 곤지는 이곳에 정착했던 것이다. 飛鳥部神社の祭神は現在はスサノオノの命を祀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が、江戸時代まではですね、根気を、日本の伝承では、武寧王の父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根気王がもともとの祭神として祀られていたわけですね。 마을의 입구에 신사의 정문이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크고 웅장했던 아스카베 신사.
곤지의 아들이었던 동성왕과 당시 함께 온 문영왕은 이곳에서 자랐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스카베 신사의 제신으로 모셔진 곤지는 단순히 이곳에 정착한 이주민이 아니라 특별한 세력이 아니었을까? 곤지가 이곳에 머문 것은 15년. 곤지는 아스카베 일대를 개척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 뒤쪽에 포도 재배 단지로 올라가면 백제의 영향을 보여주는 무덤군이 밀집돼 있다. 안논치카 고분. 최근에 발굴된 이 고분군은 전형적인 백제 양식인 횡렬식 석실 형태를 보여준다. 사, 5세기 한반도, 특히 백제와 많은 관계를 가졌던 야마토 정권. 이때 야마토로 건너갔던 많은 백제계 이주민들은 단순한 문물교류 차원을 넘어 야마토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 문영왕을 연구해온 소진철 교수. 소 교수는 야마토 외왕이 중국 송에 478년 보낸 상표문을 해석하고 충격을 받았다. 내용에 따르면 상표문을 보낸 외왕 무는 문영왕이었다. 고구려가 침범하고 있다는 얘기도 오고 갔는데 송순제에게 보낸 478년의 외왕 무의 상표문엔 무도한 고구려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데 결연히 대처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런 아버지와 형의 죽음으로 거상 중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475년에 그 왕과 왕의 아들 태자가 죽었다는 기록은 일본 서기에도 나오고 우리 삼국 사기에도 나와요. 그럼 475년에 죽은 그 아버지라는 사람, 그분을 모셔놓기 위해서 대왕의 빈소를 차렸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계로왕일 수밖에 없어요. 계로왕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한성이 함락된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에 맞섰던 계로왕은 고구려 장수 걸루에 의해 목이 잘렸고 한성이 함락되며 태후 왕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는다. 상표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건 문장을 제대로 읽으면은 정당하게 읽었다 그러면 이것은 백제태자예요. 백제태자하고 그 저희 아버지가 475년에 죽었다는 걸 보면은 461년에 외국 땅에서 탄생한 14살 먹은 혹은 15살 먹은 백제태자가 객지에서 자기 아버지 또 형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결연히 지금 일어나서 중국한테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참 그 피눈물 나는 그러한 내용의 상표문입니다. 외왕 무는 정말 문영이었을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왕과 문영왕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문영왕은 백제 왕족이자 야마토 외왕의 지위까지 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고 잇따른 왕의 시해로 본국이 위기에 봉착하자 동성왕은 왕위의 계승을 위해 백제로 보내졌던 것이다. 야마토웨가 백제의 제후국이었고 또 백제 태자들이 외의 왕으로 파견됐다가 귀국해서 백제 왕으로 등극했다는 주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당시 야마토의 찬진, 제흥무 외 5왕이 천황의 계보에 속하는 인물들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외왕이 모두 다 천황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야마토의 찬진, 재흥무 이 5 외왕이 천황 중 각각 어느 천황을 일컫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야마토의 5 외왕 중 무왕이 문영왕이라는 소진철 교수의 주장은 어쩌면 이 백제와 야마토 외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시 동성왕 피습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년 시절 일본에서 돌아와 백제 왕이 된 뒤 왕권 강화에 나선 걸출한 군주 동성왕. 그의 이러한 시도들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어떻게, 왜 피습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동성왕의 왕권 강화는 계속됐다. 덕설 진노를 과감하게 병관좌평에 임명하고 신진 세력 내법좌평 사약사를 남제의 사신으로 보낸다. 강한 한성 귀족 세력에 맞서 동성왕이 왕권을 확립하는 길은 신진 세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왕을 시해한 백가. 그는 한성 시절 이름조차 언급이 안 됐던 웅진의 신진 세력이었다. 백가가 임명된 위사 좌평 지휘는 현재의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자리. 동성왕은 왜 백가를 왕의 최측근 자리에 앉혔을까? 여기가 이 수천리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5개의 고분이 자리하고 있는 수촌리 고분. 지난 2003년 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고분군의 주인공을 학계에선 백시 세력으로 보고 있다. 금동 관모를 비롯해 금동 신발, 환두대도가 출토돼 백시가 공주 지역의 상당한 지배 세력이었음을 짐작해 한다. 우선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조영설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 고분에서는 금동 제품과 또 중국제 자기 등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들 유물을 흔히 우리가 이제 위세품이라고 불리는데, 이들 위세품이 부장된 그 고분의 주인공들은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위상이 높았던 제지 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고분은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기 이전에 조성된 고분들인데 왕도를 공주로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시는 단순히 신진 세력을 넘어 웅진으로 천도를 도왔던 세력이었다. 백가는 동성왕 8년의 경호실장 자리에 올라 왕을 시해한 동성왕 23년까지 15년 동안 왕을 수행한다. 하지만 피습 4년 전 경쟁자 연돌이 병관좌평으로 급부상한다. 병관좌평은 지금의 국방부 장관. 연돌과 백가는 왕의 신임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가가 이 권력 투쟁에서 밀렸던 것일까? 동성왕 23년 왕이 피습되던 그해 백가는 가림성 성주로 발령받는다. 부여군에 있는 가림성은 전략적 요충지이긴 하지만 수도 웅진에서 보면 변방이었다. 동성왕이 직접 축조하게 한 가림성이었지만 웅진의 제지 세력이자 왕의 최측근이었던 백가에게 부여 가림성 발령은 지방좌천이나 다름없었다. 백가는 병을 핑계로 가지 않으려 했지만 동성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백가를 대표로 하는 신진 세력들의 힘이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성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한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는 자기한테 이제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력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제하는 방법이 뭐가니까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림성을 축조해 놓고 그다음에 그 백과로 하여금 나가서 지키도록 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보냄으로써 동성왕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백과 세력을 이제 견제하고 약화시키려 한 것이죠. 동성왕 23년 11월 피습 사건이 발생한 그날 동성왕은 평소처럼 사냥에 나섰다. 기록에 따르면 동성왕의 사냥 장소는 웅진 북쪽 벌판이었다. 동성왕이 자주 찾는 사냥터였다. 이곳에서 사슴도 잡았단다. 사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날의 사냥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동성왕이 향한 곳은 삽이 서쪽 벌판. 평소 천도 후보지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삽이 벌판이었다. 동성왕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히 주목받게 되는 것은 사비 지역에 기반을 둔 세력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쪽이 득세하게 된다면은 웅진 쪽의 기반을 가진 세력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게 불안하다든가 또는 이제 그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대설로 바뀌었다. 눈길에 막힌 왕은 마포촌에 다다라 유숙하게 된다. 그날 밤 한 자객이 왕의 뒤를 밟아간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림성 성주 백가가 보낸 자객이었다. 공교롭게도 마포촌은 가림성 영내였다. 자객의 칼은 잠들어 있는 동성왕을 향했다. (11월에) 자객의 습격을 받은 동성왕은 (12월에) 죽고 만다. 그것이 웅진 백제에 걸출한 군주 동성왕의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백가에 의한 시에는 많은 의문을 낳는다. 백가가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백가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자객을 시켜서 동성왕을 시해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객을 시켰다는 것은 바로 자객의 어떤 이 고백, 그 어떤 자객의 어떤 실토에 의해서 배후 세력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자객의 어떤 그 자백이 굉장히 어떤 전국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자객의 어떤 자백은 임의로 어떤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동성왕 시해 후 백가의 행적은 의문을 증폭시킨다.
왕을 시해한 백가는 전국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가림성에 머문다. 그리고 그 이듬해 문영왕이 즉위하자 반란을 일으키지만 그마저도 문영왕이 출병하자 바로 항복하고 만다. 결국 백가는 죽음을 맞고 동성왕 피습 사건은 백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려져 역사 속에 묻히고 만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백가와 같은 극악한 역적을 즉시 죄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뒤에야 처벌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내용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성왕의 심중을 둘러싸고 연돌과 경쟁을 벌이던 백가가 자신의 지방 전출의 안가품으로 왕을 시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믿기엔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가가 동성왕을 시해하고 난 뒤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고요. 또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항복을 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과연 백가의 단독 범행이 확실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당시 백가가 자객을 보낸 시의 당사자가 맞긴 하지만 동성왕의 왕권 강화 과정에서 백가와 같이 소외된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백제에는 대성 8족이 있었는데요. 사, 연, 협, 해, 진, 백, 국, 목씨. 이들 대성 8족 중 이 해씨와 진씨와 같은 한성 귀족들과 또 백씨, 백과와 같은 신진 세력들을 포함한 반동성왕 세력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동성왕이 피습된 후 왕에 오른 문영왕입니다. 이 문영왕은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진 않을까요? 동성왕 피습 사건과 관련된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그 진실을 좀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백제 정치사를 연구해온 정재윤 교수. 그는 동성왕 피습 사건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다. 무엇보다 삼국사기 기록 자체가 의문을 줬다. 11월에 자객이 피습하고 12월에 왕이 죽기까지 그동안 백가는 왜 체포되지 않았을까? 일본 서기는 동성왕의 시해자를 전혀 다르게 적고 있는데 말다왕, 즉 동성왕이 무도 포악하여 나라 사람들이 그를 제거하고 문영왕을 세웠다는 것이다. 동성왕을 제거한 국인들, 문영왕은 국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만약에 거사를 사전에 계획했다면 분명히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조선시대 때 보더라도 이 반정이 일어났을 경우에 왕을 미리 세우고 있죠. 그럴 경우에 그 대안으로서 문영왕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 문영왕이 직접 이 동성왕 시해 사건을 주도하였는지 아니면은 배후 세력인지 구심점 역할을 했는지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문영왕이 직간접적으로 동성왕 시해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동성왕 피습 이듬해 정월, 문영왕은 백제 제25대 왕으로 즉위한다. 동성왕이 시해된 나이는 40에 가까웠다. 동성왕의 직계가 등극하지 않고 문영왕이 즉위토록 도왔던 국인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무령도 포함될 수 있고 백가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이제 동성왕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이제 한강유역에서 남내혼 귀족들 중에서 동성이 이제 한강유역 회복에 대해 상대적으로 그게 관심을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남내혼 귀족들 입장에서는 빨리 한강유역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는데 그러나 동성이 그렇지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진 이런 남내 세력들 이네들이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국인 중에서 핵심입니다. 당시 반동성왕 세력의 핵심은 한성에서 내려온 남내 귀족들로 보인다. 그들에겐 고구려에 빼앗긴 한성의 수복이 제일 목표일 수밖에 없었다. 왕권 강화를 통해 사비천도를 도모했던 동성왕과는 미울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 만약 이들이 거사를 꾸몄다면 백가를 보섭했을 것이다. 거사는 목숨을 내놓고 결행하는 것. 거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왕의 최측근이었던 기무실장 백가는 시의 당사자로 적격이었을 것이다. 시의 전에 백제 정국은 이런 가정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피습 2년 전 한성 지역이 크게 가물었지만 왕은 한성 귀족들의 구휼 요청을 거부했고 당시 한성 지역의 백성들이 고구려로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동성왕은 한성 수복을 위한 대고구려전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 입장에서는 구휼을 하자는 어떤 측은 어떤 그 한성 지역이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이 한성 지역이 가뭄이 들고 있는데 한성 지역은 북방에 위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동성왕대는 계속적으로 사비 지역의 남방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한산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구휼을 하자는 것은 만약 구휼을 한다면 그 구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산 지역이 굉장히 어렵다.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론이 뒤따른다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동성왕의 입장 속에서는 구휼의 문제가 구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어떤 북방 소홀 정책이랄까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된다는 거죠. 공산성 동남쪽엔 동성왕대 유적의 주춧돌 42매가 남아있다. 피습 바로 전해인 22년,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 동성왕이 임류각을 짓는다. 발굴 과정에서 임류각은 높이가 5장, 즉 15m에 이르는 대형 건물이었음이 밝혀졌다. 터 바로 옆 임류각이 복원돼 있다. 당시 임류각을 지은 동성왕은 못을 파고 진귀한 짐승들을 길렀다고 한다. 아마도 동성왕은 정권 말기 이곳에서 측근 정치를 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 고토 회복을 염원하는 남내 귀족들, 비대진 신진 세력들을 배제한 채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한 정치 형태였다. 비록 이제 그게 동성이 이제 어린 나이 저기였지만 그래 초반은 그래도 이게 세력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일정하게 좀 이게 정치적 안정을 기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후반에 이제 말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무리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가 쪽에 빠진 것도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와 이초를 심고 임유각하면서 이제 놀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기근에 시들리고 질병에 고생하는데도 이를 돌보지 않는 이런 이제 그 무리수들을 그게 두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무령 쪽에서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봤겠느냐. 동성의 이 후반기에 이런 무리한 정치 이걸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좋을 거냐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백가의 시의 이유로 거론되는 가림성 전출도 궁금증을 더한다. 가림성은 비록 수도는 아니었지만 금강변에 위치한 전략상 요충지였다. 또한 성이 견고하고 험해 백제 멸망 당시 당의 유인괴가 이곳을 그냥 놔두고 주류성으로 향했을 정도였다. 그런 가림성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가는 진압군이 닥치자 바로 항복을 하고 만다. 항복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백가는 살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졌던 것일까? 삼국사기엔 백가가 항복하자 문영왕이 그를 베어 백강에 던졌다고 적고 있다. 차명 자체도 이게 그 사형의 최고의 형벌인데 그 죽음마저도 이제 수장시키는 형태로 이 사실 그게 매장을 해가지고 썩어 없어 나가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수장을 해버리니까네 그만큼 이제 백가에 대한 죄를 묻는 게 그만큼 더 엄격하고 가혹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또한 백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문영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병한다. 백가는 정말로 반란을 일으킨 것일까? 구귀족들 내지는 왕족과는 신진 세력인 백가는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이질적인 집단인데 이들과 그 둘 간의 어떤 나중에 전국의 주도권 싸움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초기에 이 백가를 제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했겠죠. 일석이조죠. 이 문영왕 내지는 그 시해의 어떤 주도 세력들이 자기네들한테 쏟아지는 어떤 시해의 어떤 비난을 백가한테 뒤집어 씌움으로써 이 모든 어떤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동성왕 피습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문영왕은 동성왕 시해에 관여했을까? 문영왕이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 40세였다. 문영왕이 동성왕 비습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역사적 가설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은 문영왕은 동생을 죽이며 왕위에 올라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과연 동성왕 피습 사건은 단순한 왕위 찬탈 투쟁이었을까요? 동성왕과 문영왕, 이 두 왕의 교체가 백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문영왕의 제일 목표는 고구려에 대한 응징이었다. 즉위한해 11월 달솔 우영을 시켜 고구려 수곡성을 쳐들어간다. 고구려 수곡성의 위치는 지금의 황해도 신계. 평양성에서 가까운 수곡성 침공은 잃어버린 한성 고토 회복의 실현이었다. 수곡성 전투는 시작에 불과했다. 문영왕 2년엔 군사를 보내 고구려 변경을 침범하고 3년 말갈이 침공하니 군사 5천을 보내 격퇴했다. 4년엔 고구려 장수 고로를 횡악 아래서 군사를 보내 격퇴시킨다. 문영왕이 즉위한 이후에 가장 큰 차별점은 먼저 이 소홀히 했던 북방 정책입니다. 대고구려 정책을 과감히 수행합니다. 고구려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한성을 수복하겠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인 한성에서 내려온 이 귀족들과 왕족들의 어떤 그 단합을 통해서 정권의 안정을 어떤 시도하는 동성 확대는 없던 거예요. 고구려 공격한다? 이거는 이제 한강 육지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무령왕 이런 이제 그 즉위초의 이런 군사적인 고구려 공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거는 남내 귀족들의 일정한 염원을 이제 반영해 주는 거다. 북방 침공을 통해 적극적인 대고구려 공세에 나선 문영왕. 그는 고구려를 쳐들어가 백제의 예인 영광을 실현코자 했다. 반면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동성왕. 그는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동성왕 15년, 구 귀족들은 놀라움에 휩싸인다. 동성왕이 신라와의 혼인 정책을 발표한다. 신라 이찬 비지의 딸과의 혼인을 통해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특이한 것은 자신의 기반인 외와 멀어졌다는 것이다. 동성왕 때 역시 그 고구려가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 그 강력한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역시 백제가 힘들었었을 때 신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구려 침공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고구려에 저항하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가 서로 연합을 해서 대항을 했다. 나제 동맹은 고구려의 남하를 막는 데 인도적으로 동성왕 말년 측근 정치의 상징 임유각. 화려했던 임유각은 동성왕이 말년에 독단적인 정치를 펼쳤음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으려고 대궐문을 닫아버렸고 임유각에서 잔치를 베풀어 밤새도록 실컷 즐겼다는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소수의 측근에 의지한 동성왕에 대해 민심의 이반도 심화됐을 것이다. 북방 소울 정책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동성왕 귀국 당시 일본에 거주하다 같이 귀국했을 백제 왕족 세력들도 동성왕과 멀어져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동성왕 정권의 탄생 주역이었지만 동성왕 7년 여고, 여력, 여고 등이 언급된 남제서에 보낸 표문엔 이들에 대한 관작 수여를 요청하며 제후로 임명될 지역이 언급돼 있다. 학계에서 추정하기론 전주, 옥구, 보성 등이 그 해당 지역으로 이들도 지방 발령을 통해 핵심 세력에서 차차 배제돼 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영왕은 동성왕과 달랐다. 오사카 하치모토시의 스타치만 신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청동 거울이 있다. 거울 뒷면에 9 인물이 새겨져 있어 인물 화상경이라고도 불린다. 거울 둘레엔 거울의 제작 경위를 밝히는 명문 48자가 있는데 거울을 받은 사람은 외의 남제왕이고 보낸 사람은 사마, 즉 문영왕이라 적혀 있다. 문영왕 지석에도 문영왕의 선전 이름 사마가 정확히 적혀 있다. 당시 문영왕이 오사카의 관리를 시켜 만들어 보낸 화상경은 상왕이 하왕에게 보내는 신임의 표식이라고 한다. 스타치만경은 무령왕이 503년, 그러니까 무령왕이 502년에 환국하고 그 다음 해에 만든 일종의 기념품 같은 그런 거울입니다. 옛날에도 지금과 같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나라에서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그러는데
더욱이 그 백제 번국에 있으면서도 개중비직 예인과 같은 사람을 그대로 그 연락을 해서 자기 뜻대로 거울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효과적으로 지금 그 긴기 지방 이남의 일본 땅에 자기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게. 공주 송산리 고분. 웅진백제 왕들이 잠들어 있을 이 고분군에서 문영왕의 무덤이 우연히 발견됐다. 무덤 군 중 가장 큰 봉분인 6호분. 6호분 바로 옆 5호분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동성왕의 무덤 역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백제의 손택은 뜻은 같았지만 길이 달랐던 두 왕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록이 미흡하거나 그 기록 자체의 신빙성을 알 수 없어 적극적인 해석을 주저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 많은 사건과 또 역사적 기록들이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선 보다 더 전방위적인 연구와 또 사건의 역사적인 맥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동성왕 비습 사건의 진실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동성왕의 대륙 백제, 한일 고대사의 민감한 부분인 야마토우의 문제 등등 거대한 문제들이 그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풀고자 했던 동성왕 피습 사건의 진실 찾기는 어쩌면 거꾸로 거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답을 줄 역사 속의 숨은 열쇠일지도 모릅니다.